마반야라밀.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매달 둘째 주 일요일날 법회를 하는데 이제 가섭 스님께서 넷째 주 오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스님께서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바꿔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넷째 주에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참 아침이라 너무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다. 내가 둘째 주에 왔으면 땀 삐질삐질 흘리고 네, 때로는 좋은 게 안 좋은 것일 수가 있고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있다. 네, 모든 것은 확정적이지 않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가을 같은 이 날씨를 고맙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습하고 해서 그 더운 날씨 때문에 지금의 날씨가 더 가치 있고 좋게 느껴지죠. 여러분도 살다가도 똑같지 않을까요?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늘 편안하고 안락하면 내가 지금 상태가 편안한지 안락한지 잘 몰라요. 오히려 일부러 뭐 그것을 내가 초래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때론 내가 지금 힘들고 겪는 이 일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인연으로 바뀌면 그때 참 그러한 힘든 인연 때문에 내가 지금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또 이렇게 돌이켜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늘 똑같다고 하면은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너무 힘들겠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영화도 가끔 있잖아요. 맨날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서 또 같은 일을 겪고 또 그 자리에 그런 일을 겪고 또 죽고 이러면 삶이 너무 재미없죠. 우리가 삶을 재미로 사는 건 아니지만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거지만 어쨌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결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결코 어려움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희망을 갖는 것들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가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고 이왕이면 똑같은 일이라면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조계 중에서 가장 제가 이제 총무원에 근무하니까 조계 중에서 가장 지금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이라는 것을 요즘에 트렌드가 된 명상에 대해서 이걸 좀 한국적인 명상을 좀 세계에 알리고 싶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28일 날 토요일이죠. 28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뭐 불교도 대법회 또 가로치고 선명상 대법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35,000명을 이제 전국에서 다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 세계 이제 명상가라고 하는 뭐 재가와 승가를 따지지 않고 전 세계에서 명상을 일구고 있는 그러한 어떤 정신적 지도자들 초대해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강동에서도 가시나요? 그래요? 다행히. 차 몇 대 가시나요? 4대? 우리 2대? 우리가 그런데 관심을 가졌는데 찾아다니는 건 힘들어. 개인적으로. 돈도 들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근데 오히려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가서 내가 맞는 거 골라서 들으면 되고 좀 아니면 그냥 다시 돌아도 되니까 혹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번 꼭 가보셔서 요즘 명상은 물론 이제 스님이 생각하는 명상과 스님들마다 좀 각자 달라요. 왜냐하면 요즘에 스님이 보기에는 좀 이제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좋은 현상이긴 해요. 사람이 정신적인 걸 추구하고 내적인 어떤 충만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특히 불교를 잘 모르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명상을 통해서 많이 절집을 찾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템플 국장도 했지만 템플스테이에 이제 그 젊은 애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오는 어떤 절집에서 유일한 창구가 제가 보기에는 템플스테이예요. 그 템플스테이 20대 초반
뭐 30대 초반 애들이 가장 많이 와요. 그렇게 젊은 애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온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걔네들의 관심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명상을 통해서 또는 어떤 불교적인 해법론을 통해서 어떻게 안정시키고 해소할 것인가. 이것이 그 아이들의 가장 아주 전면에 생기는 어떤 당면 과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 명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현실적인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 해결, 이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너머의 것을 봐야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 어떻게 명상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지금 당면에 있는 과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해안이 생겼어요. 그리고 해소가 됐어. 그러면 해소가 된 상태로 그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그대로 살면 되는데 또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지금 현실적인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든 뭘 추구하든 그 현실적인 것을 안주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반복하고 또 옛날에 그 불안했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러면 그게 순간적인 감기를 먹어서 감기가 잠깐 날 수는 있지만 결국 지속적인 어떤 건강을 답보할 수 없는 상태처럼 계속 반복적인 부처님이 얘기하신 그 윤회가 이런 것도 윤회 아닐까요? 고민거리가 해결되고 다시 평화롭게 살다가 또 고민이 생기면 또 고민하다가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연으로 행복할 때도 있고 고민거리가 생길 때도 있고 할 때인데 그때마다 내가 임시적인 처방의 약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그 많은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많은 어려움, 다양한 많은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내가 삶을 바라보느냐 때서 저는 그 명상을 요즘 접근하는 태도가 너무 이렇게 피상적이다. 피상적이기도 하고 감각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의 문제는 아주 근본은 윤회 해결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고통의 해결이죠. 근데 그 고통의 해결이 순간순간의 고통의 해결이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발생한 고통을 바로바로 해결하는 그런 해결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고통의 원인.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결 방법인데 우리는 그냥 고민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론으로서 불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왜 생기는가를 부처님 고민한 거니까 왜 생겼지? 그것이 왜 생긴가? 왜라는 것을 붙였지 생기고 나서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자리로 돌아가서 그 도대체 왜 우리가 윤회를 하고 왜 괴로움이 이 살면서 발생해야 되는지 그 외로움의 근본 원인은 뭘까를 고민하신 거죠. 그래야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그 근본에서 모든 괴로움이 나오니까 그 근본의 정체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면서 인연에 따라 다양한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을 대하는 내 태도가 근본을 자리를 봤기 때문에 지말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근본을 봤기 때문에 그 근본을 내가 고치려고 하고 근본적인 자리를 내가 알려고 하지 이 지말적으로 생기는 순간순간에 인연 따라 생기는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 자리를 도대체 부처님이 무슨 근본 자리, 괴로움의 근본 자리가 무엇이? 라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 그게 무슨 선을 통해서 공부를 하든 기도 108배를 하든 경전을 읽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근본 자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 근본 자리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여러 선사들께서 그 근본 자리를 볼 수 있는 게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르니까 하나로 볼 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 우로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좌로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우에서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근본 자리를 이렇게 우리한테 비추어서 알려주려고 이것이 너희들의 근본의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의 근본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그 근본 자리를 이해하고 알아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신 게 선어록이고, 예, 그것이 선어록이고, 그것이 뭐 방편론으로, 물론 이제 불교라는 것이 인연 따라, 근기 따라 이렇게 시설해주는 약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건강하려면 평소에 내가 체력을 단련해야 되듯이, 운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듯이, 그러한 시각 속에서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괴로움을 바라봐야지 근본적인 해결자리가 해결된다. 예,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자리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 근본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감각적인 잠깐의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그것은 힘이 없다. 예, 저력이 생기지 않는다. 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신신명을 통해서 그 근본 자리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대목은 절언절련 무처불통. 제목이 나무는 나무다인데 이거는 이제 뒤에 보면은 왜 이런 말이 됐는지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절연절려 무처불통이라. 자, 절연절려 옆에 해석은 돼 있죠.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인들 무처불통, 어느 곳인들 통하지 않으리요. 말과 절언절려, 말과 생각이 끊어진대요. 아니, 우리는 말을 통해서 소통하고 생각을 통해서 사고하는데, 오히려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도 끊어져야 되고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도 끊어져야 된대요. 역설적이죠. 그럼 왜 옛날 어른 큰 스님들께서 어록에 이런 말을 남겼냐 말이죠. 무엇 때문에 말이 끊어야지 그것이 소통이요. 말 가지고 우리 소통하잖아요.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소통하고 생각을 통해서 깊은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말이 많아서 생긴 거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긴 겁니다. 이 말이 동의가 되시나요? 자, 부인이 좀 화나면, 부부싸움을 하면 상대편도 다 당사자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빨리 저 사람을 이해시켜서 자꾸 지금 화나 있는 상태인데 자꾸 말을 걸어. 어떻게든, 좋은 마음이죠. 내가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려고 해. 그건 좋은 마음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런 나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거나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오히려 말을 하지 말고,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돼. 말을 적당히 서로가 피할 수 있는 최소 3, 4일은 또 2, 3일은 그 사람이 혼자 가만히 있게 내두는 것이 오히려 둘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쉽게 또 어떻게 보면 풀어나갈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는데, 보통의 우리들은 어때요? 빨리빨리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내가 납득시키고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꾸 저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자, 근데 그 오해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갖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그 상황을 설명한들 그 사람은 뭐 어느 정도의 납득은 되겠지만 결코 거기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아요. 해소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긴 하지만, 근본 자리로 돌아와서 마음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면, 자, 스님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가장 행자 시절에 가장 먼저 시키는 것이 무건이야, 무건. 행자 시절에.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6개월 동안 내내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초반에는 무건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해라. 아무 말도 못하지는 않지만 말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말을 되도록 적게 하라고 시키고 무건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네. 송광사에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서 전국적으로 절에서 사찰에서 시작하지만, 사실은 템플 스테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름 수련 그런 템플 같은 거는 송광사에서 가장 먼저 구산 스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강원에 있을 때도 그때 뭐 경쟁률이 3대1, 뭐 4대1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많은 스님 통해서 막 넣어달라고 막 그럴 정도로 인기가 좋았는데, 그래서 뭐 여름 방학 때나 또는 휴가 때 뭐 3차, 4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전국에서 뭐 학생 복회도 하고 또 일반인도 받아서 이제 짧게는 4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템플스테이 비슷하게 송강사는 옛날부터 했단 말이에요. 20년, 25년, 30년 전에. 그때 송강에서 가장 먼저 시킨 게 뭐냐면 절대 말. 일반 사람들 절대, 지금은 핸드폰도 먼저 다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핸드폰이 없으니까. 절대 무건, 절대 무건입니다. 말하면 엄청, 방장 선생님한테 걸리면 엄청 혼났어요. 말하면. 일반인들, 그때 수련 기간 동안. 그러면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나갈 때, 뭐 소감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제일 힘들었던 것도 무건, 나중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도 무건이에요. 희한하죠.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너무 답답했대요. 너무 힘들었대. 미칠 것 같았대, 표현이.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고 나서 말을 안 하니까 너무 편안하더래.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그 무건의 시간이 가장 좋았다는 소감을 가장 많이 써놓거든요. 요즘에는 또 그렇게 얘기한대요. 핸드폰이 없어 너무 답답했는데 핸드폰 일주일 안 쓰니까 너무 편했다고. 핸드폰 잊어버리는 요즘 멘붕 오잖아요. 순간적으로. 자, 우리가 너무나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다 그렇게 받아지는 것들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은 그것이 우리한테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우리가 굉장히 그 깊은 사고를 하고 남을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남을 이해한다는 그 수단, 말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실은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끔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내가 무건을 통해서 핸드폰을 일주일에 안 써보면서 스스로가 알게 됐던 거예요. 스스로가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말하지 마! 라고 했던 답답하지만 결국 어떤 강제성을 처음엔 동원했지만 결국 그 강제성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씩 이렇게 그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사회생활 안 하고 일정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가능했죠.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나는 여태까지 의사소통하고 나를 피력하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나는 내가 많은 실수를 남한테 했었구나. 말을 통해서 남한테 또는 내 가까운 사람한테 많은 아픔을 줄 수도 있었겠다. 왜?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그런 말 가지고 아픔을 많이 느꼈으니까 남한테 느끼는 아픔은 아픔이고 자기가 한 건 아픔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곰곰이 말을 안 하고 혼자 내적으로 통찰하다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한 오해의 소재를 낳을 수 있는 너무나 그런 수단일 수가 있겠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밖에 나가서 살면서도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친구관계, 가족관계 있어도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 필요한 말 이외에는 좀 말을 줄여 나가야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고요하면 정적이 되면 사람이 사고가 평소보다 표피적인 사고보다 심층적인 사고가 가능해져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평소 여러분들이 무언가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을 거예요. 원인도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말수를 줄여 보십시오. 말수를 줄여 보면은 무언가 자신에게 힌트를 받던 뭐 다른 사람이 힌트를 받던 어떤 그 힌트라는 것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번 말을 좀 이렇게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생각이 끊어져야지 다 통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든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든 그 받아들이는 마음을 통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해라는 것이 나의 이해일 뿐이야. 다 아시잖아요. 나의 이해일 뿐이고 나의 생각일 뿐이고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사고했으니까. 예, 물론 그 사고가 내 생각이 충분히 모든 사람한테 동의를 얻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동의도 못 얻을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것이 굳어지면 남들이 생각하든 말든 내 생각이 옳아 라고 생각하면 네,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굳어져 버리면 결국 그 굳어진 사고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남하고의 충돌일 수밖에 없는 사고의 도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투쟁적으로 뭐 계속 받아들여서 그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28일 날 광화문에서 대법회를 하는데 저쪽 시청 쪽에서는 정광훈 목사께서 큰 또 보수 단체 집결을 하신다는 아무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문제는 굳어진다는 거죠. 굳어진다는 것이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물론 내가 50, 60, 70 먹었으면 당연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20대, 30대 애들보다는 상황 판단하는 것은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살던 세대의 생각과 그네들이 살던 세대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세대 때는 옳았던 것이 지금의 세대 때는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사라는 것을 봤을 때 제 나이 또래나 여러분 나이 또래는 제사 당연히 해야 돼. 이것이 자식의 도리야. 조상을 향한 우리의 도리야. 여기에 뭐 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을 지금 20대, 10대 애들한테 얘기하면 걔네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맞았고 걔네들은 틀린 생각? 걔네들은 조상을 그렇게 원치도 않고 조상을 위하지도 않는 사람들인가요? 얘네들은 조상을 이해하는 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다름일 뿐이야. 다름일 뿐이야.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근데 너는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걔네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요? 수용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내가 당연히 그것은 자식의 도리로서 자손된 도리로서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이 우리 세대는 공감하지만 걔네 세대들은 그걸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제사밥 못 얻어먹습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에다 위패 올리세요. 절에서 다 해줘. 기일 되면. 예. 만년위패 하세요. 만약에 나 제사밥 얻어먹고 싶어 하면 하셔야 돼. 아들한테 지금 아들 딸이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 연령대가 40대일 수도 있겠지만 애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걔네들은 말로는 네 그러지만 결국 걔네 세대는 안 할 겁니다. 제사 안 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일본의 절들이 뭐 가지고 먹고 살아요. 예,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위패 뭐 관광 걔네 종 한 번 치는데 돈 받아요. 와서 절에서 종 한 번 치는데 돈을 받아.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뭐 그건 잔잘못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수행하는 사람 물론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대는 바뀌고 지금의 세대를 이해하는 생각들이 다 다르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결코 옳다라는 그런 절대 옳다 맞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생각이 끊어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포용력을 가져야 되는 거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긴 하되 넓게 생각하고 폭넓게 생각하고 포용력을 가지고 유연하게 사고해야 된다. 이것이 생각이 끊어진 거. 생각이 끊어서 생각을 안 하면 식물인간이지. 그건 아니고 내 생각만 천착하지 말고 남의 생각, 세대가 다른 생각, 남녀가 다른 생각 이 모든 것을 한 번쯤은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지면서 상황을 이해해 나가라 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남들이 다 빨갛다고 할 때 나는 하얄 수 있어. 이런 말도 필요하지만 예.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자료 봤을 때 빨갛고 하얀 것이 뭔 대단한 거예요. 그게 뭐 우리 인생에 가서 빨갛게 본다고 해서 뭘 얼마나 바꾼 수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갛고 하얀 거는 걔는 그냥 빨간색을 흡수해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 그 우리 눈에 비춰져서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가 그렇게 빨간색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러니까 빨간색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검은색은 검은색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걔는 검지가 않습니다. 걔는 그냥 그것을 우리가 시신경을 통해 받아들여서 검다고 이해하니까 검은 거죠. 걔는 원래 검은 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시신경을 자극해서 망막에 상이 맺혀서 그것을 보니까 그냥 까맣게 우리 구조가 시신경 구조가 우리 인간 구조가 그렇게 생겨서 걔는 까만 거지. 만약에 벌이나 멍멍이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색깔을 봤을 때 걔네들 똑같은 색깔이에요? 아니 걔가 본질적으로 만약에 검었다면 내가 봐도 검어야 되고 벌이 봐도 검어야 되고 멍멍이가 봐도 검어야 되잖아. 다 달라. 검게 안 봐요. 그럼 걔는 검은 거야? 검은 게 아니야. 인간적인 아주 주관적으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검은 거지. 근데 걔네들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은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아니야 검은 거야 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주장하냔 말이에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사물들이 결국은 우리가 신경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우리한테 우리의 이런 모습은 인연이에요. 인연. 인간의 모습 태어난 건 인연이잖아. 인간의 인연이라. 인간의 인연을 몸을 받아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펼쳐진 것들이 인간적인 인연으로 맺어졌던 그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수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은 녹색이요, 저것은 빨강이요, 저것은 하얗다고 보이는 것 뿐이지 거의 근본 자리는 결코 빨간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고 녹색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걔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녹색으로 보인다 해서 다 녹색이야. 그러면 생명의 녹색을 못 보는 녹색을 못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인간 아닌가? 색을 잘못 보고 있나? 이런 모든 사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 물론 내 눈에 녹색으로 보이지만 나와 다른 누군가가 녹색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것은 불교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녹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녹색일 수도 있는 것이고 녹색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근본 자리 본질이라고 하고 근본 자리라고 하고 무슨 우리가 뭐 참 나라고도 하고 뭐 주인공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근본 자리는 우리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왜 절대 못 볼까? 절대라는 쓰면 안 되나? 못 봐요. 왜 못 보느냐면 우리 인연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이라는 눈이라는 인연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근본 자리를 볼 수 없지만 근본 자리를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이거 세상의 흑백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납득하고 수용하고 그럼 나중에 내 것이 돼요. 납득하고 수용하면 나중에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럼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인간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쓰는 방법론이 나와요. 가장 우리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도출 방법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다? 그게 자비다. 자비.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원입니다. 행원. 행원이 뭐예요? 자비잖아요. 자비가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통틀어 쓰는 공통 분모예요. 뭐 세상을 이해하고 근본 자리 이런 건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이 내가 자비로워야 져야지만 자비로워야지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이 세상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하는 거예요. 티베트에서도 자비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어려운 말 다 필요 없이 그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 있는 자리 이탈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세상을 자비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비롭게. 말이 참 쉽지만 자비롭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비롭다는 건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다 수용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생각이 다 달라.
그렇지만 그 다른 생각을 나는 이 자비로운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한테 맞춰주고 저 사람을 만나면 B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는 B라는 생각에 맞춰주고 예. 동의하고 맞춰주고 이해하지만 나는 근본을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근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근본을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이 근본을 저 사람한테 A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 근본 자리를 강압적으로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저 사람한테 알려준들 저 사람이 그렇게 나와 똑같은 자리에 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 어떻게 해요? 아니 난 이대로 가야겠다. 난 이대로 가야겠다. 이건 납득시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어떻든 범청께서 내려오셔서 뭐 몇 번을 권청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피시겠다고 다시 생각을 바꾸셨다고 뭐 그렇게 경전상에 나오지만, 네, 결국은 부처님께서 초창기에 하셨던 일들은 이해시키는 거였어요. 이해. 제자들을 내가 생각한 거를 이해시키는 거. 이해. 강요가 아니라 아 세상은 이렇게 안이비설신이라는 것이 내 몸이 색생한 미초법을 만나서 이 어렵지 솔직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이 세계가 경계와 나와 생각이 식이 만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것이 척척척 우리가 데이터를 쌓여가지고 너희들이 그 데이터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 안이비 설신이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색성향 미초법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대신 그걸 받아들여 내 수용 기관인 감각 기관인 안이비 설신이를 단속해야 된다. 이것을 단속하지 못하면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조작하고 조작된 그것을 그대로 조작된 채로 받아들이면 나는 조작된 생각 속에서 조작된 생각을 가지고 또 조작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들 계속. 그러니 이 안이비 설신을 잘 단속해야 된다. 자, 눈으로 보는데 제대로 봐. 냄새 맡을 때도 제대로 냄새 맡고 맛볼 때도 제대로 맛보고 느낄 때도 제대로 느껴. 그럼 제대로 느끼는 게 뭐예요? 제대로 느낀다는 게 도대체 뭐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태도를 갖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잘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도 덧붙이지 말고 남의 생각도 덧붙이지 말고 얘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수행력이라. 그것이 수행력이에요. 다른 게 수행력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 생각을 덧붙이고 나라에서 주입한 생각도 덧붙이고 책에서 들은 것도 덧붙여. 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만들어. 네, 남한테 비난 안 받을 정도로까지만 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려고 하면 좀 평화롭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아. 왜? 그 조작된 것은 분명히 위기를 맞이할 것이니까. 더 큰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이 널 통하지 않으리오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귀근 득지하면 수도 실종하라. 자, 귀근 득지 아까 제가 한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해석하면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자, 이 근본으로 귀근 돌아가면 뜻을 얻는데요. 뜻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그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 자리만 보면, 근본 자리만 볼 수 있는 내 능력만 있으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근본을 못 보고 지 말만 보기 때문에 한마디로 뜻을 얻지 못한다는 역설적으로 기준돼요. 여러분은 근본을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근본을 볼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드러난 지 말만 보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다 보니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청나라와 싸울 때
두 신하가 있었잖아요. 강화도에서. 우리는 계속 항쟁을 해서 저는 오랑캐하고 싸워야 됩니다. 또 한 신하는 아닙니다. 우리가 강화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이 전란을 막아야 됩니다. 두 신하 맨날 싸웠어요. 완전히 정적. 굉장히 충신스러운 신하예요. 둘이 이제 그렇게 정적이어서 서로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청나라한테 우리가 굴복하고 청나라 이 두 신하가 똑같이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한 감옥에 갇혀서 청나라 가가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앉아 뭐 하겠어요? 얘기 좀 하겠지 뭐. 그동안 쌓였던.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전에는 나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미워했었어. 나는 계속 싸워야 된다. 쟤는 화평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 저놈 죽일 놈. 나하고는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놈. 이렇게 했다가 감옥에서 오랫동안 얘기 같이 해다 보니까 아니 저 사람도 저 화평을 통해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했던 거였고 나는 항쟁을 통해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했던 그 근본 자리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했던 왕을 그때는 왕이지만 왕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했던 그 근본 마음은 똑같았는데 드러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견처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근본 자리를 서로가 봤었다면 그렇게 당파로 나눠서 싸우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힘을 모아서 더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두 분들이 생각을 달리한 것 때문에 그 달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근본 자리를 보지 나라 애국하는 나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을 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드러난 가지예요. 나무도 이제 가지죠. 결국은 생각의 끝인 뿌리를 보면은 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 말이 뜻하는 바를 더 취지를 더 근본을 알 수 있을 텐데 결국 가지를 보고 뿌리를 못 봤기 때문에 너는 소나무다, 너는 대나무다, 너는 무슨 나무다 다 달라. 그렇지만 뿌리는 똑같다는 거죠. 먹여 살리고 생명을 성장시키는 것은 똑같은데 모습만 다르다고 해서 너는 대나무, 나 편을 져. 너는 대나무, 난 소나무. 나는 자작나무. 다 이렇게 나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오면 뜻을 얻는다는 것에 그런 뜻이에요. 풀이하자면. 그리고 비춤을 따르다 보면 종치를 이르리다. 비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걸 비춘다 이렇게 표현해요. 비춘다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실체를 봐야지. 원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비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유색인종, 백인, 흑인, 백인, 황인이 있잖아요. 우리는 드러나는 모습은 백인이고 드러나는 피부 색깔은 다 달라. 그렇죠? 아시아인과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이 다 달라요. 자, 드러난 비춤만 보면은 황인종이고 흑인이고 백인이에요. 그렇지만 근본으로 돌아가서 종은 근본이거든요.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뭐야 이 사람들은? 인간이야, 휴먼이야. 그냥 휴먼. 블랙맨, 화이트맨이 아니라 그냥 휴먼이 휴먼. 인간으로 이해하면 저 사람 인종과 피부색과 상관없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의 피부색을 가지고 얘기하면 미국에서 유색인종들이 투표권을 보통 선거 투표권을 행사한 지가 몇 년 된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네 기억이 1950년대인가 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됐어요. 투표를 저 유색인종들이 자유롭게 보통 평등 선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완전히 무시했던 거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마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미국에서마저도 근래에 그 선거권이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유색인종들이. 자, 그럼 이거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군인으로서 화이트맨으로서 만약에 살고 있는
만약에 백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백인들한테는 이건 우리의 권리고 우리만이 행사할 수 있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너무나 지금 생각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때는 당연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면 시대가 달라졌고 인연이 달라졌고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1950년대 미국 백인들이 만약에 우리 같은 부처님 같은 생각을 갖고 만약에 대다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차를 달리 타고 식당을 달리하고 그랬으면 좀 더 평등 사회가 빨리 미국에서 왔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드러난 것 가지 드러난 비춤에만 모습에만 너무 이렇게 생각을 고정시켜 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도 불행하지만 결국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도 불행해지고 그 생각을 갖고 사는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당연히 그 사람도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근본 자리를 보지 못하는 그 생각은 결국은 나도 행복하지 않고 그 비춤을 당하는 그 상대편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이 자비로웠다면 이런 거 잘 모르고 진짜 인간의 휴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깊었다면 그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지속되는 것을 빨리 종식시켰겠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드러난 모습만 너무 보지 말고 그 근본 자리를 보려고 노력하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의 삶이 우리 보면은 요즘 꼬마 애들도 뭐 다 아이돌이 자기 장래, 우리 때는 대통령, 장군 뭐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아이돌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자, 걔네들이 드러난 모습 너무 화려하죠. 너무 사람들이 환호하고 화려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할까? 행복할까? 어떤 사람이 수십억, 수천억 자산가예요. 결혼을 못했어. 50 초반 남자인데. 왜 못했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하면 이 세상의 여자들이 다 의심스러운 거야.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여자들이 다 의심스럽대. 왜? 내 재산을 노리고 나랑 결혼하려는 거 아닐까? 내 재산을 노리고. 돈을 많으니까 뭐 젊고 예쁜 여자들이 막 그렇게 들이대겠지. 자, 그리고 자기도 마음에 드는 여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최대한 멀리하고 결혼 안 했는데 뭐 당연히 인연이 있으면 사람 만나니까 뭐 자기가 아주 고급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예쁜 아가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기도 남자니까 뭐 말을 걸 수도 있고 주파를 던질 수도 있잖아요. 저 그래서 뭐 고급차에다가 뭐 얘기해 보니까 돈도 많은 남자고 하면 그 여자도 뭐 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어요? 그럼 뭐 친해질 수도 있고 좀 친해지면 이 남자가 의심하는 거야. 그때부터 저 여자가 내가 그때 지나갈 그 시간을 어떻게 알아서 그때 지나간 거 아닐까? 이렇게까지 의심한다는 거야. 우리 저 웃죠 지금 다. 이게 현실, 전 들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없던 얘기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내가 들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우린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지만, 자, 그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재산의 가치를 최고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 돈이 최고가 아닐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사람 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그 테두리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란 모든 여자들을 모든 사람들은 내 재산을 노릴 것이다 라는 그 강박관념, 우리는 보기엔 강박관념이고 그 사람이 보기에는 뭐 정상적인 생각이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화려하지만 그 속은 굉장히 공허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주지할 때 주지를 이제 딱 내려놓고 일반 대중으로 돌았으니까 저한테 주지 스님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땐 막 떠받치다가 주지 안 하니까 안 떠받쳐.
제가 듣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 마음 변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지할 때는 저렇게 막 자주 찾아오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지만 이제 안 사주네. 이게 보통 사람들 마음이에요. 저도 그런 거 다 겪었죠. 네, 되도록 서운함을 티 안 내려고 하지만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네, 그런 자리에 가면 그걸 누릴 때는 몰라. 그걸 누리지 않으면, 없어지면, 상실하게 되면 그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근본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내가 주지라는 인연을 맞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주지를 넣으면 뭐 다른 새로운 주지스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왜 나한테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 인연은 다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좀 내가 빨리 돌이켰다면, 회광반조했었다면, 그땐 너무 어려가지고 40대 초반이라 잘 몰랐어요.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모르겠어요. 장담 못 하겠는데 그렇게 서운할 것 같지는 않아. 지금 제 생각 그러는데 또 닥쳐봐야 해요. 그 인연은.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네, 본래 갖고 있는 어떤 모습, 그 비춤은 사실 그 근본 자리가 아닌데, 그 비추는 그 근본 자리, 결국은 아이들도 사람이고 그 돈 많은 자산가도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실감도 느낄 수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다 그렇긴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자산가다, 여자다, 남자다, 뭐 돈이 없다, 많다, 적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입장에서 인간이라면 돈이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괴로워할 수 있고 외로워할 수 있고 상실감 느낄 수도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럼 난 부러워하지 않아. 그 겉모습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 절대로. 왜? 나는 내가 자산 가지고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듯이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그런 걸 가지고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니까요.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현명한 사람.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젊은 시절을 지나서 지금 60, 70, 80 나이를 먹었어요. 늙으면 누구나 다 서운하고 슬프고 서글프고 외롭고 그런 거예요. 왜 나만 외로워가 아니라니까. 다 외롭고 힘들어요. 몸까지 아프면 더 힘들 거예요. 그나마 좀 젊어서 또 많이 먹었는데도 좀 건강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몸이 병들고 그랬으면 나이 먹어서 나 50대만 60대만 내가 날아다녔는데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다른 사람 건강한 것 같은데?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요. 나이 먹는 것은 대통령도 서글픈 것이고 저기 밑에 일하는 지게꾼도 서러운 것이고 그 사람이라고 서럽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내가 다 서러운 거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거기 서러움에 얽매여서 살 필요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네. 몸은 비록 늙었지만 좀 이렇게 젊게 살려고 애쓰고 젊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노티난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게끔 좀 이렇게 젊은 마인드를 살아야겠다. 생각을 이렇게 금방 확 돌이킬 수가 있는데, 나이 많다는 어떤 그런 비춤에 내가 빠져버리면 그것이 전부있냐, 또 나만 당하느냐, 나만 느끼는 것이냐, 나만 닥쳐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빠져버리면 상실감, 우울감,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오면서 우울증 생기는 거, 우울증. 주부들이 50분까지 하면 되나요? 50분까지 할게요. 주부들이 우울증 많이 걸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사들은, 남자들은 밖에 활동을 하잖아요.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해. 부인들은 이제 애들 키우고, 이제 애들 키울 때는 정신 없다가 이제 애들이 내 손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나이대가 되면, 그때 나는 이제 60대, 50대 된단 말이에요. 여자로 생명력 끝이라고 생각해.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남편은 나가서 사회생활에서 뭐 대인관계도 넓혀서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근데 나는 보니까 친구들 다 떠나고, 근데 애들도 떠나버리고, 이게 뭐지? 내 삶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그 생각이 이제 한쪽으로 빠지고 치우치게 되면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만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주부들은 부지기수야.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안 걸려?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비슷비슷한 상황이 됐지만 누구는 분명히 활기차게 살아요. 애들 다 떠나면 누구는 애들 떠나니까 만세다 이제. 나 이제 친구들 만나고 나 이제 동호회 활동하고 나 신나게 내 인생을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부님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 떠나는 데 대한 상실감 때문에 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외로움 때문에 지금 너무 상황을 우울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타고난 유전자라고 하면 스님 할 말이 없어요. 집안 내력입니다라는 할 말 없는데 집안 내력이니까 더 조심해야지. 집안 내력이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 안 걸리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고 내가 그런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우울증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종교활동을 통해서 좋아요. 왜 종교활동을 통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종교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방법론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이제 이 모두가 떠난 그 상황에서도 내가 내 삶을 내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스스로 좀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명한 사람이죠. 방에 처박혀가지고 괴로워하면 누가 그걸 뭐 알아줄 수가 있어요. 더 힘든 거지 주위 사람들. 그러니까 스님은 너무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현실에 펼쳐지는 이러한 나를 괴롭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결국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꾸면 내가 생각을 돌이키고 내가 그 생각을 한번 반추해 보려고 하고 반성해 보려고 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은 극복 가능한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스님이 계속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맞춰서 해주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물론 공부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고 도를 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약간 이 불교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으로 따르다 보면 종치를 이르리라 하면 너무 굉장히 우리하고 동떨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을 우리 현실로 비춰서 이렇게 풀이하다 보면 이러한 여러 케이스가 사실은 다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뿌리를 보지 못하고 비춤만 바라보고 가지만 바라보고 하니까 발생하니까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간 것 뿐이에요. 어렵게. 자, 그리고 모름지기 잠깐이라도 돌이켜 비춰보는 것이 세상의 공함을 아는 것보다 수승하다. 수유 반조하면 승각전공이라. 모름지기 잠깐이라도 돌이켜 비춰보는 것이.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회광반조, 조고각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회광반조, 조고각하. 조고각하는 우리 이제 스님들 댓돌에 이렇게 붙여놔요. 학인 때 보면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나다. 뜻대로 하면 조고각하면 네 뒤꿈치를 바라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뒤꿈치를 바라보라. 네 지나온 행적을 바라보라. 네 뒤끝을 깨끗이 여러 가지를 해서 가능하겠지만 우리 이제 댓돌에 붙여놨으니까 신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벗어놓는 뜻으로 이제 조고각하라고 쓴단 말이야. 뒤를 보라는 거지. 뒤를. 앞만 보지 말고 뒤를 좀 바라봐요. 또 회광반조도 돌이켜 생각해라 이런 뜻이고 빛을 돌아보라 이런 뜻이니까요. 자, 돌이켜 본다는 것은 반성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로 돌이켜 본다는 것은 반성한다는 의미가 있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이 진짜 이 벌어지는 상황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생각대로 생각한 건지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네 생각은 내려놔. 네가 갖고 있는 잠깐이라도 회광반조가 잠깐이잖아. 잠깐이라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절대적인 옳음이라는 것을 한번 내려놔봐.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고각하 회광반조. 여기도 모름지기 잠깐이라도 돌이켜 비춰는 것이 세상의 공함을 아는 것보다 수승하다. 이 세상은 공하다. 모든 것은 텅 비었다.
이렇게 바라보면 좀 훌륭하지만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예.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 이걸 벗어나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 세상은 허무해. 다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근본적으로 맞아요. 나 혼자 태어났다 나 혼자 죽는 건 맞아.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괴롭다면 그 괴로움을 한번 돌이켜봐라. 그럼 어떻게 돌이켜봐? 내 말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내 눈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내 감각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냄새 맡은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보는 것이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러한 일상화가 됐을 때, 안이비설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있는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것을 종합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가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땐 똑바로 보다가 그래, 색은 무색한 것이야, 색은 무상한 것이야 라고 얘기 분명히 했으면서 내 피부에 좋은 감촉이면 좋다라고 엄청 좋아해요. 그것도 무상한 건데. 그리고 나한테 거친 감각이 오면 싫어. 순간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탁 내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거친 것도 부드러운 것도 거칠지 않고 부드럽지 않은 어떤 보통의 감각도 다 내가 느낀 것을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거침이 지금의 인연으로서 나한테는 거친 거지만 결국 이 거침이 좋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 평소에 거침은 싫어. 꺼끌꺼끌한 거. 그래서 내가 때밀 때 거칠거칠하게 밀면 어때요? 시원하잖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내 살을 그냥 나 지금 모욕하고 싶지 않고 때밀고 싶지 않다고 빡빡 문질러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내가 원할 때는 어떠? 시원하다고 하잖아. 그러니 이 감각, 느낌이라는 것도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상황과 인연에 따라서 이것도 변할 수 있으니 내가 일부러 내가 싫어하는 감각을 쫓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때로는 그런 싫어하는 감각이 오고 느낌이 오고 생각이 올지라도 이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이야. 변하는 것이야. 라고 내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견딜만 하다니까요. 견딜만 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미워하지 않게 돼. 그래, 뭐 이것도 지나가겠지 뭐. 네. 맨날 그래서 누구야? 무슨 스님이죠? 네. 좀 유명한 스님은 아니지만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개그맨. 유진 스님. 새로운 유자에다가 나아갈 진짜 유진 스님. 맨날 그 스님이 스님이라고 좀 이상하다. 그분이 뭐라고 해 맨날 랩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느낌도 지나가리. 이 괴로움도 지나가리. 이 즐거움도 지나가리.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그 생각과 느낌과 그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살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